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추미애의 관심사인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서 가진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교류가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러 관계 밀착이 역설적으로 서방 진영의 결속을 가져온 셈인데 서방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조력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먼저 나토의 워싱턴 선언,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워싱턴 선언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협력국들을 정조준했습니다. They're significantly ramping up their production of weapons, munitions, and vehicles. And they're doing it with the help of China, North Korea, and Iran.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강력 규탄하고 북러 관계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협력 강화도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직접적인 대러 군사 지원을 지적한 데 이어 중국도 처음으로 직접 비판했습니다. China has become a decisive enabler of Russia's war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에는 60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미국산 F-16 전투기 전달에도 착수했습니다. 3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북러 간 협력, 나토와 인도태평양 협력을 별도 단락으로 할애했습니다. 중국은 성명이 거짓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취임 후 11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밀착에 대응하는 동북아 안보 공조의 뜻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선 한국과 우크라이나, 일본 정상이 나란히 서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45일 만의 만남으로 취임 후 11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한 목소리로 경고하면서 한미일과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北朝鮮情勢と最近の安全保障環境ですが、また国際的な諸課題を中心に率直に意見交換をすることができればと。 35분에 걸쳐 회담을 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시간쯤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만찬 행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한일 정상이 발코니에 나란히 선 모습도 연출됐는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과 캐나다를 비롯한 6개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공공외교 포럼에서도 북러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계획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무섭게 내리던 기습폭우는 간밤에는 다행히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이어졌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친구들과 MT를 왔던 의대생이 실종됐고 광주에서는 징검다리를 건너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불어난 하천이 빠르게 흐르고 거센 물살에 숲풀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풀숲을 막대기로 찌르고 손으로 헤칩니다. 어제 새벽 4시쯤 22살 대학생이 실종돼 수색에 나선 겁니다. 모 의대에 다니는 실종 학생은 동아리 친구들과 근처 펜션으로 MT를 왔다 사라졌습니다. 밤새 나왔는데 비 오고 보니까 많이 됐어.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몰랐고 나중에 가니까 없다 보니까 엄마. 경찰과 소방은 농수로에서 우산을 발견하고 뒤이어 신발도 찾았지만 아직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대학생 흔적이 발견된 이곳 농수로는 당시 많은 비로 물이 범람했었습니다. 수색대는 인근 만경강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혹시나 실족해서 떠내려갔을 지점까지 전체 범위를 다 확대해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 동구 광주천에서는 70대 남성이 징검다리를 건너다 불어난 하천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남성이 벗겨진 신발을 주우려다 하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번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논밭이 침수된 농민들은 비가 그치자마자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가재 도구는 산더미고 수확을 앞두고 침수된 농작물들은 썩기 시작해 그야말로 한숨만 나옵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수위가 줄어든 전북 완주의 장선천. 무너진 하천 제방도 드러났습니다. 터지니까 막 모라당치 올라오는 거야. 터지니까 막 금세 올라오는 거야. 그 터지면 피해가 났지. 집안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에 못 쓰게 된 가구들은 마을 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방바닥을 쉴 새 없이 닦아내도 쌓여 있는 진흙은 끝이 없습니다. 현재 이제 장판이라든지 좀 도배 있는데 지금 물 썩은데 그런데 지금 청소하고 지금 1년간은 조금 이렇게 많이 고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충남 논산의 이 학교는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운동장엔 축구 골대만 덩그러니 솟아 있습니다. 학교가 침수되자 학생들은 이틀째 등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노각밭. 밭고랑에는 떨어진 노각이 둥둥 떠 있고 이파리는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한창 수확기에 폭우가 쏟아지자 농민은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조금이라도 따야 하니까 다라이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배를 띄워서 거기다 수확을 한 거예요. 자식같이 키운 농산물을 2년 연속 수마에 잃고 말았습니다. 아휴, 어떻게 해야 할지. 아휴, 참담해. 어제까지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경작지는 전국적으로 9,600헥타르, 축구장 13,0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폭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와중에 경남 거창에서는 다리가 무너졌다는 가짜 뉴스가 퍼져 소동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불어난 물에 교량이 무너지는 사진을 SNS에 올린 건데 진짜로 믿은 주민들의 문의가 군청에 쇄도했고 2시간가량 교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성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흙탕물이 교량을 삼킬 듯 차올랐고 다리 상판은 끊어진 듯 차선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틀째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던 어제 오전 8시쯤 거창 군의원이 포함된 한 SNS 단체방에 올라온 거창교 사진입니다. 이 단톡방의 회원은 938명.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군청에는 다리가 무너졌냐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답변하고 전화를 받고 또 현장 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창군청 전체도 혼선 혼란이 분잡했었고 군청 관계자와 경찰 20여 명은 긴급 출동해 통행을 통제하고 다리를 점검했습니다. 다리 통제는 군청 공무원들이 안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누군가 조작된 가짜 사진을 단체방에 올린 건데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진짜 무너졌나 겁도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파장이 커지자 최초 게시자는 단체방에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촬영 중 손떨림으로 사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창구는 이 게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선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대통령 눈치를 본 게 아니냐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경찰청장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야당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은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경북청 수사팀의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죠.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수사심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는데 윤 청장은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심의했던 의원들이 선정이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 이런 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근 변호청, 더 나아가 경찰을 개입된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권의 충견이 됐다. 14만 제복 입은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경찰 수사 결과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도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청원을 근거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제출된 데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도 청문회를 열자고 합니다. 속내가 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 위법의 의결이라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19일 예정된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외교, 안보상 통치 행위까지 사유로 한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열차는 이미 출발했으니 괜히 헛고생하지 말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 회부 요건인 동의 인원 5만 명을 돌파한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청원까지 청문회를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미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운순 씨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선서하고 이 로비 의혹설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청문회가 예정된 오는 19일까지 치열한 장외 설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데 대해 여야가 위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뭐고 청문회가 적절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대민 기자, 국민청원으로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가능한 겁니까? 네, 국민청원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다 보니 여야의 법적 논리가 팽팽히 맞섭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엄중한 절차인 만큼 고위공직자 탄핵과 관련한 조항인 헌법 65조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 65조 2항에는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아니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청원 심사는 국회법에 따른 국민 청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는 청원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국회법에 근거해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원에 담긴 탄핵 사유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5가지 사유를 따져보면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이 직무를 맡게 된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후쿠시마 원전 방류 등은 정치적 논란일 뿐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럼 해병대 수사 의혹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을 탄핵 사유로 제기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이 청원법 6조에는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 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청문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확한 증거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공방만 하는 탄핵 청문회가 된단 말이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청문회를 연다면 그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져요. 이미 민주당은 39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불출석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도 놓던데요. 네, 국회법에 불출석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민주당이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는 건 국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한 법에는 증언 거부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청문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증언 거부 등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친족이라는 얘기는 증언 거부가 인정이 된다는 거고 증언 거부가 인정이 되는 사람의 증언을 갖다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또 청문회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 사유를 놓고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좀 무리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지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다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이 맞붙은 두 번째 TV 토론은 상당히 과열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 낯뜨거운 비방전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는 토론 내내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한 후보는 근거도 없이 의혹만 던진다면서 만약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첫 순서인 자기소개 시간부터 한동훈 후보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후보 소개입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믿습니다. 묻습니다.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가족 공천 의혹과 사설 여론팀 운영 등의 의혹을 제시하며 당무감찰로 밝히자고 몰아세웠습니다. 한 후보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며 원 후보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원 후보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자 한 후보는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당무감찰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제가 정확한 저의 사실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게 대권 욕심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재명을 잡으러 간다. 이재명의 발을 묶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0.69%인가 올라가셨다고요.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수 정체성을 자꾸 의심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 선관위는 소모적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한 건지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환담에서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서 출마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와 정책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역동성을 살려주면 좋겠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견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명계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거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초 예고했던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신 국민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전당대회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출마 일성에 이어 슬로건 역시 대권 주자의 면모를 부각시킨 거란 해석입니다. 다만 이 후보가 어제 언급했던 종부세 검토 등 세제 완화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이견이 나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테이블 위에 바로 올리는 건 부적절하고요. 아직 그 입장이 당의 입장이긴 당연히 어려운 거고. 당내 일각에선 대권까지 염두에 둔 이 전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한 대선용 의제를 너무 일찍 꺼내들면서 정책 기조에 혼선을 불렀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박성재 법무장관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이 사라지면 거악들만 편히 잠들 거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청에서 취재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은 약화시켜서 결국은 그 악들만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기존의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했습니다. 의도가 좀 의심스럽고 국가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명시한 헌법 89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밑에 하위 법률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그 기관의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출마 선언에서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은 검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법무부는 고문 등 과거 경찰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검사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인데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기사를 무마해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중앙 일간지 기자들과 수억 원이 오간 내역이었습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김 씨와 돈 거래를 한 기자들은 한겨레 신문과 중앙일보 간부로 논란이 불거진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기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걸 막고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전 부국장 A씨는 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전 간부 B씨는 2억 100만 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2019년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저에게 3억 원,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제약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경찰이 오늘 서울의 한 의료재단을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해당 수사의 시작인 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종합병원 6곳이 포함된 8개 병원의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는 물론 현금이 제공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려제약 전 직원 A씨가 제보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문건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현금을 준 내역이 기록돼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 수도권 8개 병원 소속 11명의 의사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빅5에 들어가는 한 대학병원 의사 4명에게 레시카를 4개에서 6개씩 납품했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A씨는 레시칼은 영수증 처리를 위해 만든 가상의 약이라며 레시칼 하나당 현금 5만 원을 의사에게 줬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한 명에게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리베이트를 줬다는 겁니다. 매달 15일 전에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처방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다 기재를 한 후에 수량만큼 현금이 나오면 이제 현금을 의사한테 갖다 주죠. 2016년 5월 29일엔 각기 다른 병원 의사 7명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의료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라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목록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려제약이 병원 주변 갈비집에 선결제를 해놓고 의사들에게 공짜 식사를 대접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나마 값비싼 의학 서적을 제약사가 대납한 건 공짜 밥보다는 낫다고 해야 할까요? 이어서 류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갈비집 명함에 5월 26일 신경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엔 34만 원이라는 금액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건데 고려제약 전 직원 A씨는 의사나 전공의들이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 음식점에 선결제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제약사 직원이 의사들에게 식당 명함을 돌리면 의사들은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적어두고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명함에 나온 갈비집 관계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식권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명함에는 식권? 고가의 해외 의학 서적도 리베이트로 제공했습니다. 2016년 문건엔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줄 류마티스 관련 서적 3권을 주문한 내역이 나옵니다. 한 권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릅니다. TV조선의 해명 요청에 고려제약은 아는 내용이 없다고 했고 의사와 소속 병원 측은 부인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의대 증원을 마무리 지은 정부가 5대 대형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은 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도 전공의 대신에 전문의 위주로 바꾼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당연한 조치로 의료개혁이 또 한 단계 나아간 것이기도 한데요. 개혁에 중추가 돼야 할 의료계는 오늘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급실 앞이 한산합니다. 기다리는 환자도 없고 구급차 자리도 텅 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2차 병원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의료 공백 사태 후 종합병원은 응급실부터 경증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비상 진료 체계 시작 후 이른바 빅5 병원 중증 환자 비율은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체질을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전문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합니다. 일반 병상을 3년 안에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전체 환자의 50% 이상 늘릴 방침입니다. 중증 수술 수가도 올리고 응급 의료진에게는 당직 수가도 시범 도입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와 발맞출 뜻이 없음을 오늘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교육부가 한 짓이 딱 제가 전두환이 때 그 언론사에 대해서 사전검열을 했던 보도지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은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충격적인 폭로를 내놨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40억 원을 뜯겼다는 내용입니다. 쯔양이 이 같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게 된 건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또 다른 유튜버들 때문인데요. 검찰이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구독자 1,020만 명을 자랑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이제 되게 둔탁한 그런 물건으로도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씨가 4년간 거의 매일 자신을 때렸다고 털어놓습니다. 폭행을 당한 증거로 올린 사진엔 푸른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A씨에게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에 이른다며 정산금 청구 소송과 성폭행 혐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송치가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쯔양이 과거를 털어놓은 건 최근 다른 유튜버들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유튜버들 간 대화에는 쯔양의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차 소리가 크게 들리면 움찔하게 된다는 분들 많은데요. 서울 강남 도산대로는 밤마다 굉음을 울리며 질주하는 슈퍼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한밤중에 강남 한복판으로 몰려드는 건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 노란색 스포츠카가 굉음을 울리며 도산대로를 질주합니다. 검은색 스포츠카도 귀청을 찢을 듯한 소음을 내며 내달립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고객님 주문 받을 때 그 외제차들이나 배기음 큰 차량들 지나갈 때 저희가 그 소음 때문에 이제 고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어디서 미끌려서 어디 건물을 박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죠. 이곳 도산대로는 왕복 10차선으로 넓고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어 특히 야간에 고가의 차량들이 몰려듭니다. 주변에 수입차 전시장이 많고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24시간 카페까지 있다 보니 벌어진 현상입니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이후엔 공포감까지 느낍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경찰은 지난 5일 밤 도산대로 일대에서 폭주와 난폭운전 단속을 벌여 차량 31대를 적발했고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전 세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미국에서 몰래카메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숙박객의 피해 호소에도 에어비앤비는 사태 축소에만 급급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에어비앤비에 접수된 신고가 3만 건이 넘습니다. 휴가철인 만큼 이번 리포트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경보기와 탁상시계, 콘센트까지 바라보는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객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0년간 에어비앤비에 접수된 불법 촬영 관련 민원 건수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것만 3만 5천 건에 달합니다. He became increasingly paranoid. When am I getting this charger back? I think it was like a light bulb moment that we all just went, oh my goodness, is this a hidden camera? 에어비앤비는 방치된 전자기기 등도 포함된 사례라면서 중복된 민원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불법 촬영 피해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숙박 제공자에 대한 신원 보증이 허술했고
피해자와 합의할 당시 기밀 유지 계약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They want to say we are simply a website.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is host.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is property. CNN은 에어비앤비가 아동과 관련된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금리를 묶은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 동결입니다. 다만 한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그 시기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시장은 10월쯤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당장 큰 걸림돌은 오르는 집값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한은의 고민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3%대 금리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금을 포함해 매달 갚는 돈만 230만 원이나 되지만 자녀 교육 환경이 더 나을 거란 기대와 집값이 오를 거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26조 원,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떨어지면서 주담대도 2%대까지 내려앉아 대출이 급증한 겁니다. 여기다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5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영끌족도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세와 미국의 고용률 하락으로 금리 인하 환경은 조성됐지만 한국은행도 부동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그 위험 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정부는 오늘도 과거처럼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강화가 9월로 연기되면서 막차를 타려는 무주택자들의 대출이 몰릴 우려는 여전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링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공개됐습니다. 반지를 끼자 손동작 몇 번의 사진이 찍혔고 잠을 자니 수면 패턴도 분석해줬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이런 건가 싶죠. 이 밖에도 AI 기능을 탑재한 접는 스마트폰이 공개돼서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과의 대결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문화의 심장인 루브르 박물관.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 AI 폴더블 스마트폰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Now, let's meet the newest Galaxy innovations. 베젤은 더 얇아졌고 무게는 전작보다 14g 가벼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접어 상대와 마주보며 실시간 통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 장윤정 기자입니다. 사진 위에 그린 간단한 그림도 AI가 정교한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이후 출시한 스마트폰 2억 대에도 이런 AI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심박수와 호흡수, 수면 상태까지 24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반지로 다 측정할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존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이거는 한번 실생활에서 사용해보고 싶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제스처 기능도 탑재돼 이렇게 손동작으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갤럭시링 출시로 핀란드 오우라링이 앞서가고 있는 스마트링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애플도 2015년 관련 특허를 내고 애플링을 개발 중입니다. 애플은 자체 AI를 탑재한 스마트폰도 하반기에 출시해 삼성과 정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봤던 레이저 무기가 세계 최초로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북한의 무인기나 우물풍선을 격추하겠다는 건데 한 번 쏘는데 2,0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북한의 저비용 복합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어떤 원리인지 설명합니다. 고출력 레이더를
강철로 둘러싼 81mm 포탄에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직경이 2배 가까이 되는 K9 자주포의 155mm 포탄도 5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레이저를 집중 발사해 3km 밖의 드론이나 폭발물을 불태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군은 레이저 대공 무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며 올해 안에 전방부대부터 배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는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에 따라 2019년부터 예산 871억 원을 들여 개발이 진행됐는데 지난 4월 시험평가에서 3km 방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켜 명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헐값에 북한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한 발에 15억 원인 천국 미사일로 격추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한 번 쏠 때 2,000원밖에 들지 않아 북한의 저비용 복합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군은 레이저 출력을 더욱 높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기뿐 아니라 적 장갑차나 탄도미사일 파괴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첨단 레이저 무기를 보면 든든해지는데요. 다른 한편에선 도입 단계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송출에 문제가 있는 군 정찰 드론을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가 입찰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적진으로 날아간 정찰 드론이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 전송합니다.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육군은 2022년부터 312억 원을 들여 근거리 정찰 드론 구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입찰 검증 과정에서 육군 시험평가단이 실시간 영상 송출 조건을 촬영한 지 최대 1분 30초 이내까지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업체의 드론이 영상 전송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올 초 추가 시험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1분 30초로 되면 이게 통과다. 1분 30초가 문제 없다. 라고 이제 말을 바꾼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실시간 전송 기준을 어떤 이유로 1분 또는 1분 30초로 적용했는지를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평가 계획을 따랐고 합참회의에서 기준 충족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인데 해당 업체 측은 통상 어느 정도의 지연은 실시간 전송이 되는 것으로 본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은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돼야 되지만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장마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쏟아질지 예측이 어려워서 피해가 컸는데요. 기상청이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북극해까지 비구름의 씨앗이 되는 빙정핵이 위도별로 얼마나 분포하는지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탐사는 세계 최초이기도 한데요. 박지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다 얼음을 깨는 쇠빙선, 아라온호에 탐사 물품이 실립니다. 비구름을 만드는 씨앗인 빙정핵 측정기 등 대기 환경 분석 기기들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아라온호의 최종 목적지는 북극해. 이번 폭우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85명의 대원을 실은 아라온호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바다의 각종 환경 정보들을 위도별로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라온호는 인천항에서 베링해를 넘어 척치해와 보퍼트해까지 북반구 바다를 훑으며 세계 최초로 대기 속의 빙정핵, 즉 비구름을 만드는 씨앗의 위도별 분포를 조사합니다. 해양에 갖고 있는 구름 빙정핵의 특성을 알면 결국에는 강수 과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향후 집중호우라나 강대설 같은 그런 위험기상 상황의 그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이 잇따른 기후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해양 탐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구름과 이제 우리가 지금 지표 기온
그 사이에 이제 대기 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저희가 지금 집중 관측을. 국립기상과학원은 빙정핵 연구를 통해 인공강우 개발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지금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경기 결과뿐일 텐데요. 홍 감독은 나 자신을 버렸다면서 축구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덤덤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의도치 않게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까지 소환되는 등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뭔가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고 마음을 바꾸게 된 시점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집 앞까지 찾아온 지난 5일이었습니다. 2-3시간 정도 기다린 위원장을 제가 뿌리치지 못했고 이임생 위원장은 돌아가고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축구 행정가 시절 관심을 뒀던 연령별 대표팀 간 연결에 대한 고민들을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서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에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오늘 울산 선수단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문수 경기장에서 치른 광주FC와의 경기가 고별전이었습니다. 유망한 외국인 감독 영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선택한 소방수 홍명보 감독. 치열한 여론전을 뚫고 10년 전 잃었던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명예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Help! I'm in the canyon! Help! Help! 등반가가 암벽 틈에 팔이 끼인 채 갇혔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이 닷새를 버티던 그가 후회합니다. If I had, I would have told you where I was going, and then, well, I probably wouldn't be here right now. 가까스로 팔을 자르고 탈출해 허겁지겁 묻습니다. 이 실화에서 휴대전화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도 못 보내고 사진도 못 찍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도 저장할 수 없답니다. 그나마 한 달마다 바꿉니다. 미국 대통령의 휴대전화입니다. 함부로 쓰다간 안보에 큰 사달이 나니까요. 현대인은 휴대전화 없이 하루는커녕 한시도 못 삽니다. 그래서 전화인간이라고 부릅니다. 휴대전화는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물건, 마물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진흙탕에 빠진 국민의힘 대표 경쟁에 반전이 불거졌습니다. 정치평론가 진중권 교수가 총선 직후 전화를 걸어온 김 여사와 57분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사과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고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답니다. 사과를 말린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한다. 한동훈 후보 때문에 사과를 못한 것이라는 친윤 쪽 주장과 배치됩니다. 김 여사는 총선 직후 여권 인사들과도 통화해 비슷한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대선 때 인터넷 매체 사람과 7시간 45분을 통화했다가 곤욕을 치렀었죠.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한 대목입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신망을 받은 퍼스트레이디 베티 포드는 생활 무선 통신기를 갖고 다니며 전국의 트럭 운전사들과 대화했습니다. 호출명은 퍼스트 마마였습니다. 엄마처럼 귀 기울이고 다독였습니다. 통신기기란 그렇게 쓰는 게 아닐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정신이라면 퍼스트레이디는 국가의 심장이다. 전화기를 쉬게 하고 기다릴 줄 아는 휴대전화 사용법이 아쉽습니다. 7월 11일 앵커 칼럼 오늘
사달 뭉치 휴대전화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비 온다 했으면서 왜 안 오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돼 내리는 국지성 호우 형태의 소나기로 인해 같은 도심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전국 내륙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내륙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겠고요. 강원과 영남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날이 무덥겠습니다. 제주 남부는 내일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3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1도, 춘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더워지겠고요. 경기와 강원,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